그날 아침, 회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겨울바람이 얇게 밀려 들어왔고, 저는 낡은 장갑을 낀 손으로 방문객 명단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본부장이 제 앞에 서서 사람들이 모두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저를 부르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검은 구두 끝이 제 낡은 안전화 바로 앞에 멈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두는 새 것처럼 반짝였고 제 안전화에는 전날 밤 순찰 때 묻은 먼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 확인 중입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람을 비웃을 때 나오는 짧고 얇은 소리였습니다. 로비 안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걸음을 늦췄습니다. 커피를 들고 지나가던 여직원은 갑자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만 두드리는 척했습니다. 출입 확인이요? 회장님 손님이 곧 오시는데 이런 차림으로 정문 앞에 서 있으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는 제 점퍼 소매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오래 입어 팔꿈치 부분이 조금 번들거리는 회색 점퍼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깨끗이 털고 입었지만 세월이 묻은 옷은 아무리 털어도 새 옷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꼭 욕설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은 아주 반듯한 문장으로도 사람의 등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출입 통제가 "그건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순간 로비 한가운데 서 있던 저는 제 나이가 갑자기 모두에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굽은 어깨, 희끗한 머리, 손등에 검버섯, 그리고 밤새 건물을 지키느라 붉어진 눈까지. 누군가에게는 그저 늙은 경비원 하나였겠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도 쉽게 얻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참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화가 나도 먼저 숨부터 고릅니다. 괜히 말대답했다가 젊은 직원들 앞에서 더 우스워질까봐 저는 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갈겠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밖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고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자세를 고쳤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오셨다. 젊은 본부장의 얼굴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날카롭게 굳어있던 입꼬리가 억지 미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곧장 유리문 쪽으로 걸어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로비 구석으로 물러서려던 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저 높은 사람이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은 채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도 엘리베이터 도착음도 직원들의 발소리도 이상하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어쩐지 가슴이 조여와서 장갑 낀 손을 바지 옆선에 붙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젊은 본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흰머리 위로 내려앉은 아침 햇살을 보며 목 안쪽이 뜨겁게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 회장님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한마디는 로비 전체를 흔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둔 이름 하나가 그 순간 다시 제 가슴을 찢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회장님이 왜 늙은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였는지 몰랐습니다. 젊은 본부장도 안내데스크의 직원들도 유리병 너머에서 멈춰선 임원들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제가 왜 그 회사의 정문을 지키게 되었는지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토록 오래 제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도요. 처음 그 회사의 정문 앞에 섰던 날,
저는 제 이름을 적은 작은 명찰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찰에는 한도윤이라는 세 글자가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흔한 이름 하나였겠지만 제게는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뻐근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큰 것을 바라며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거나 누군가의 위에 서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지켜도 저녁에 돌아갈 불빛 하나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밥상위에 따뜻한 국이 있고 누군가 왔어요? 하고 물어봐 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작은 바람마저도 한동안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신발 소리만 방 안에 울렸고 밥솥에 밥을 해놓아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베란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이든 남자 하나가 불 꺼진 집안에 서 있는 모습은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을 더 오래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덜 아플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를 받아준 곳이 바로 지금의 그 회사, 세명그룹 본사였습니다. 이름은 큼직한 빌딩에 붙어 있었지만 저에게 그곳은 그저 새벽마다 불을 켜고 밤마다 문을 잠그는 일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순찰만 맡았습니다. 새벽 2시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걸으면 빈 사무실마다 컴퓨터 전원등이 작은 벌레 눈처럼 깜빡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이면 저도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는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은 꼭 큰 칭찬을 받아야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내 존재를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맡은 일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증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았고 주차장 CCTV 화면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야근하다 지쳐 로비 소파에 잠들면 난방이 꺼지기 전에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우산은 안내데스크 안쪽에 세워두었고 택배가 젖지 않게 비 오는 날이면 박스 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작은 일들이 건물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한 기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친절했고 누군가는 바쁘다는 이유로 제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태도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하 2층 문서보관실 앞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는 거의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끄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 서류함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 손잡이가 작게 부딪히고 종이가 급히 넘겨지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못 찾았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면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속에 오래된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찾으면 안 되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제 팔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아주 짧게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아, 순찰 중이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출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었습니다. 웃음은 공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급한 자료 확인이 있어서요. 위에서 허락받은 일입니다.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출입 기록부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펜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 칸에는 박재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직책은 경영지원실장.
그 뒤로도 몇 번 저는 그가 늦은 시간 문서보관실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급한 회의 자료, 감사 준비, 이전 계약서 확인, 모두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늙은 경비원이 회사 높은 사람의 일을 의심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만 남겼습니다. 날짜와 시간, 출입자 이름, 그가 들고 나간 갈색 봉투의 두께까지. 누군가 보면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더 생겼습니다. 제 근무 위치가 자주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야간 순찰이었는데 어느 날은 지하주차장, 또 어느 날은 후문 창고,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는 날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뒤편 통로로 배치되었습니다. 팀장은 미안하다는 듯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기사님, 위에서 그렇게 하라네요. 불편해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저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지하 문서보관실 앞에서 본 그 불빛이 오래전에 묻힌 제 삶의 한 조각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회장님이 언젠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이유가 이미 그 어두운 복도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저는 문서보관실 쪽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상한 버릇이 생긴 겁니다. 문손잡이에 먼지가 얼마나 묻었는지, 복도 끝 CCTV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누가 늦은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지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에 걸린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안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직원들은 바빠도 서로 인사는 했습니다. 로비에 놓인 화분에 물이 말라 있으면 누군가 기사님, 저거 좀 부탁드려요 하고 웃으며 말했고 저는 못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얼굴에 묘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대화가 끊겼고 복도에서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던 직원들이 누가 다가오면 곧바로 화면을 껐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 본부장 강서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사람들은 그를 어려워했습니다. 나이는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말을 할 때 상대를 먼저 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불필요한 사람인지 눈빛만으로 구분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그를 가까이 본 날은 비가 오던 오후였습니다. 로비 바닥에 빗물이 번져 저는 노란 안전 표지판을 세우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서준 본부장이 3명의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검은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로비가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저는 젖은 걸레를 손에 든 채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방금 비가 많이 와서 바로 닦고 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던 직원들 앞에서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마치 제가 일부러 회사를 더럽힌 사람인 것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 관리 못하면 회사 전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운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그 눈에는 이상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빨리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듯한 조급함.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더 세게 누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레를 다시 짜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그의 구두가 제 앞을 지나갔고 뒤따르던 직원 하나가 아주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안내데스크의 지연 씨가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계약직 직원이었고 늘 밝게 웃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본부장님 원래 좀 그래요. 저는 커피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요,
요즘 문서보관실 쪽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커피잔을 입가에 대려다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녀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더 작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이 자꾸 오래된 인사기록을 찾으라고 하세요. 특히 예전 창립 초기 자료요. 그런데 찾는 이름을 정확히 안 알려줘요. 그냥 그 사람 관련된 거 전부라고만 해요. 그 사람. 그 말이 제 귀 안쪽에 오래 남았습니다. 새벽 문서보관실 앞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못 찾았지.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 관련된 자료. 저는 태어난 척 커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사 오래된 자료라면 많겠지요. 그렇긴 한데 지연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상하게 경비팀 근무자 명단도 같이 보셨어요. 기사님 이름 있는 파일도요. 제 손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종이컵 가장자리가 눌려 커피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후문 쪽 작은 경비실에서 혼자 근무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문에는 아직 물방울이 남아 있었고 형광등은 오래된 벌레 소리처럼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근무일지를 펴놓고도 한참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왜 내 이름이 그들의 파일 속에 있는지, 왜 창립 초기 자료를 찾는지, 왜 박 실장님은 제 근무 위치를 자꾸 바꾸는지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얽혔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씨 맞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대답하듯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부르면 기억하실 겁니다. 한도윤 과장님. 그 순간 제 손에서 펜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오래전 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과거가 이 회사의 어두운 복도 끝에서 다시 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도윤 과장님이라는 말은 제 안에 오래 묻어두었던 문 하나를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떨렸고 경비실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회사 후문이 어두운 유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목소리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박재문 실장이 찾는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화기에서는 삐 하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무서울 때는 큰일이 터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정체를 모를 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씩 깎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로비에 서면 누군가 제 등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갈 때 나누는 작은 속삭임도 제 이름처럼 들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저는 전보다 더 꼼꼼히 출입증을 확인했고 더 정중히 인사했고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저는 잘못한 사람처럼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준 본부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하루는 외부 손님들이 로비를 지나게 된 때였습니다. 저는 한 노부인이 출입구 앞에서 우산을 접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보고 다가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기사님, 본인 일이나 하세요. 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노부인은 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 얼굴에 제대로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님 안내도 제 일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강 본부장은 잠깐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회사에는 각자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위치. 그 말이 제 가슴을 오래 눌렀습니다. 늙은 경비원의 위치, 말없이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의 위치,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의 위치. 저는 그가 말한 위치가 단순한 근무 장소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은 이어졌습니다. 직원 식당 앞 복도에서 젊은 직원 둘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 예전에 여기랑 무슨 관계 있었다던데? 쉿, 박 실장님이 그 얘기 하지 말라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이름이 다른 사람들 손에 들린 낡은 종이처럼 구겨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이거 제가 보면 안 되는 건데요.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 실장님 책상 위에 있었어요. 기사님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봉투 안에는 복사된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찢어진 문서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의 회장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오래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명건설 창립 기념일, 한도윤 과장과 윤태호 이사.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식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떠나던 날 제 이름은 조용히 지워졌고 저는 제 과거까지 함께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서 조각에는 몇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긴급 구조 결정, 책임 전가, 내부 보고 누락, 그리고 맨 아래에 흐릿하게 남은 서명 하나. 박재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새벽 문서보관실의 불빛과 밤마다 바뀌던 근무표, 그리고 저를 향한 강서준의 차가운 눈빛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괜찮냐는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저는 괜찮지 않았고 지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젊어서 버텼고 지금은 늙어서 버티는 척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 안 작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낡은 비닐봉지 속에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보여주지 않았던 수첩이었습니다. 손때가 탄 표지에는 오래전 제가 직접 쓴 날짜들이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치다가 멈췄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 사이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회장님, 젊은 제가, 그리고 우리 뒤편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던 한 남자, 박재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 존재가 아니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날 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이 회사를 조용히 지킬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제 안에서 아주 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첩을 다시 덮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경비실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종이 위에 적힌 글씨들을 한 줄씩 읽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세명건설의 현장관리 과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큰 그룹이 되기 전 회사는 아직 작은 건설사에 가까웠고 모든 사람이 하루하루를 밀어 올리듯 일했습니다. 그때 윤태호 이사, 지금의 회장님은 젊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현장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고 비 오는 날이면 먼저 안전모를 쓰고 지하층으로 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복합건물 지하 공사장에서 누수가 생겼고 구조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작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밤새 공사가 멈추면 회사가 손해를 볼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 목숨보다 급한 일정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장 책임자였던 박재문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사 지연이 투자자 회의에 영향을 줄 거라며 제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과장, 너무 원칙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말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보다 젊었고
웃을 때마다 사람 좋은 척 눈꼬리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책임을 사람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윤태호 이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공사는 멈췄습니다. 지하 작업자 21명이 밖으로 나왔고 몇 시간 뒤 일부 구조물이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과민하게 판단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말, 박재문이 저를 감싸느라 힘들어한다는 말, 윤 이사가 제 보고만 믿고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말까지. 며칠 뒤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도록 밀려났습니다. 젊은 윤태호 이사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때 그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님까지 다치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현장 일을 다시 구하려 해도 이상한 소문이 먼저 도착했고 어느 회사는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괜찮다며 제 손을 잡았지만 밤마다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못난 일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수첩의 잉크 냄새와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제 이름을 찾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재문은 이제 경영지원실장이 되어 있었고 강서준 본부장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젊은 권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예전 일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자 그들은 제가 남긴 기록을 없애거나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저를 쫓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제 근무지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팀장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철을 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 기사님,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저도 자세한 건 위가 어디입니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팀장은 한참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 실장님 쪽에서요.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조용히 기록을 모았습니다. 새벽 문서보관실 출입 기록을 복사했고 제가 배치 변경을 통보받은 문자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지연 씨가 건넨 봉투는 집에 가져가지 않고 경비실 천장 환풍구 안쪽에 비닐로 싸서 숨겨두었습니다. 제 낡은 수첩은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보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늙은 경비원이 작은 수첩 하나 붙잡고 뭘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그 수첩은 제게 마지막으로 남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서준 본부장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옆에는 박재문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상사와 부하처럼 보였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강 본부장은 젊은 권력처럼 앞에 서 있었고 박 실장은 그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한 기사님, 박 실장이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요즘 근무하시기에 힘드시죠? 나이도 있으신데 이렇게 큰 건물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었습니다. 아직 일할만 합니다. 강 본부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진 퇴직 권고서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미 제 이름이 입력되어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게 마무리하시죠. 서로 불편한 일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라면 아마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조용히 펜을 들고 나 자신에게 또 한 번 괜찮다고 말했을 겁니다. 늙은 사람이 시끄럽게 굴어봐야 손해라고 남은 생까지 더럽히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점퍼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를 본 순간 박재문 실장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흔들림 하나만으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겁이 났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릴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회사 지시에 거부하시는 겁니까? 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해야죠. 로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지연 씨가 고개를 들고 지나가던 직원 2명이 멈춰섰습니다. 박 실장은 급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전보다 얇았습니다. 한 기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는 30년 전에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 박 실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강 본부장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작은 승리를 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제 입으로 처음 과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승리는 곧 더 큰 파도를 불러왔습니다. 그날 밤 제 사물함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안에 넣어둔 여벌 장갑과 도시락통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오래된 우산은 누군가 밟은 듯 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천장 환풍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연 씨가 준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책상 위에는 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병원 복도에서 아내가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검은 펜으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제 과거뿐 아니라 제가 가장 아프게 묻어둔 사람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제 아내의 눈물과 그날 밤 밖으로 걸어 나온 21명의 목숨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뒤로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오래된 식탁 앞에 앉아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 무릎 위에 올려둔 작은 가방, 그리고 지친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던 그 표정. 그날의 냄새까지 되살아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젖은 우산 냄새, 제가 끝내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까지. 아내는 제가 회사에서 밀려난 뒤에도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살렸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내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먼저 접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잃고 소문 때문에 다시 현장에 서지 못하고 밤마다 술 냄새를 묻혀 들어올 때도 아내는 조용히 밥을 데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침묵 속에는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의 불은 아직 절반만 켜져 있었고 청소하시는 분이 먼지 묻은 밀대를 밀며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바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서 보관실 앞 복도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CCTV는 여전히 어제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사 내부 신고 창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늙은 경비원이 경영지원실장을 신고한다는 말이 얼마나 우스워 보일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자료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뭔가가 금 까는 소리를 냈습니다.
숨기고 있던 과거를 꺼낸다는 것은 용기라기보다 더는 버틸 곳이 없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회계팀 출신이라는 백민수 씨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작은 세무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사 뒤편 골목의 조용한 분식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그의 손은 저만큼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접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국물도 식은 어묵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 입술만 만졌습니다. 한 과장님이 나가신 뒤에 알았습니다. 그때 손실보고서가 바뀌었다는 걸요. 제 심장이 느리게 내려앉았습니다. 백 씨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복사본 몇 장과 오래된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당시 원본 보고서에는 작업 중단 결정자가 한도윤 과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태호 이사가 승인했고 안전점검팀도 위험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는 모든 책임이 과장님 판단착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서류가 마치 뜨거운 철판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등에 붙어있던 낙인이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몸이 먼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백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막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박재문이 저한테도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대신 승진시켜주겠다고 했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때로 악해서만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겁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을 보며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백 씨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녹음 안에 박재문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시 회의 뒤풀이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한 과장님이 사라져야 윤 이사도 입을 다물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서준 본부장 아버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 씨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구조물 때문에 가장 크게 손해본 하청업체 대표가 강서준 본부장 아버지였습니다. 박재문은 그 손실 책임을 한 과장님에게 돌렸고 그 집안은 그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 본부장은 과장님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 원망도 박재문이 만든 겁니다.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맞물렸습니다. 강서준의 차가운 눈빛, 제게 유독 날카롭게 굴던 태도, 회사 이미지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감정. 그는 단순히 늙은 경비원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오래된 원망을 저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제 남은 인생보다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로비에는 이미 묘한 소문이 펴져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팀 사람들이 경영지원실 층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들렸고 박재문 실장의 비서가 서둘러 서류 박스를 옮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안내데스크에서 저를 보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응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비실에서 USB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녹음은 잡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흐릿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박재문의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하나만 책임지면 끝나. 윤태호는 사람을 못 버리니까 우리가 먼저 버리게 만들어야지.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가슴을 눌러온 돌덩이가 갑자기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마지막에 더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면 곤란해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비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강서준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내려다보던 그가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진실 앞에서 사람은 오히려 목소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쥔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제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 사이에는 길고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진실은 더 이상 경비실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직접 본사 로비로 온다는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졌던 그날 밤이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 서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로비에 섰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밤새 내린 비가 회사 앞 보도블록 사이에 고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로비 대리석 위에서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제 손 안의 USB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낡은 수첩은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록, 지연 씨가 건넨 사진과 문서 조각, 백민수 씨가 준 원본 보고서 복사본까지 모두 작은 봉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종이 몇 장과 작은 저장 장치 하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자료였겠지만 저에게는 잃어버린 세월의 뼈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서준 본부장은 아침부터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넥타이는 여전히 반듯했고 구두도 여전히 번쩍였지만 얼굴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박재문 실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댄 늘 그렇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그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한 기사님, 오늘은 로비 근무에서 빠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잘 모르시는군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순간 강서준 본부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 실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장님, 30년 전 보고서 정말 조작하셨습니까?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짓했고 안내데스크의 지연 씨는 손에 댄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재문 실장은 아주 짧게 강 본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보다 분노가 먼저 스쳤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말은 아무 데서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망한 이유가 저분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 본부장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 걸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그가 단순히 오만한 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건네준 원망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오래 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제게 한 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이상한 자료 몇 개 들고 와서 회사를 흔들게 둘 겁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리문 밖으로 검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윤태호 회장님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장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도윤 형님. 그 한마디에 박재문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서준 본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회장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비 중앙의 긴 탁자 위에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 원본 보고서 복사본, 제 수첩의 날짜들, 박재문 이름이 남은 문서 조각.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잡음 섞인 웃음소리 뒤로 젊은 박재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윤 하나만 책임지면 끝나. 그 문장이 로비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녹음 속 다음 문장이 그를 먼저 막았습니다. 윤태호는 사람을 못 버리니까 우리가 먼저 버리게 만들어야지.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녹음기 쪽을 바라보다가 박재문 실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문아.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 30년 동안 눌린 후회가 들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 박 실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래된 녹음 하나로 뭘 판단하십니까? 그때 회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참음이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책임은 사람이 살았을 때 나눠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놓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책임입니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안에 분명히 울렸습니다. 저는 박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늙은 몸으로 겨우 꺼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이 다칠까봐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손실을 숨기려고 내 이름을 묻었습니다. 내 아내가 병원 복도에서 울 때도 나는 내가 정말 잘못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박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옆벌골은 이상할 만큼 초라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천천히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 로비에서 그렸던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머니 안에서 쥐고 있던 낡은 수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억울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침묵, 21명의 목숨, 그리고 늦게나마 진실 앞에 선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서준 본부장은 제 앞에 다가와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사람을 짓밟은 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재문 실장은 감사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로비를 빠져나갔고 회장님은 제 손에서 낡은 수첩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 뒤에 남은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의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박재문 실장이 감사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로비를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커피 머신이 작게 울리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그저 손안에 낡은 수첩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면 환하게 웃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안에는 기쁨보다 먼저 오래 눌려있던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한 손님처럼 조용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고마웠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시간도, 제가 일자리를 잃고 밤마다 고개를 숙였던 날들도 모두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 이름만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망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 했다는 것만 기록해 주십시오. 회장님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보고서는 다시 검토되었고 제 이름 앞에 붙어 있던 잘못된 책임은 지워졌습니다. 새로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당시 작업 중단 결정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안전조치였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인생의 발반을 버티게 한 대답이었습니다. 강서준 본부장은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의 작은 탁자 앞에서 한참 침묵하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그가 준 상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낡은 신발만 보지 마십시오. 오래 걸어온 길까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재모는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자리도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들도 하나씩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밀어낸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쯤은 제대로 떠올리길 바랬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안전 자문 일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하다 받아들였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어떤 현장에서도 사람의 목숨이 숫자 뒤로 밀리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늘 품고 다니던 낡은 수첩을 책장 아래 칸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상처였고 제가 끝까지 놓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가슴에 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희미한 아침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조용히 잠그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숨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